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원형 탈모증은 동그란 모양으로 탈모가 진행된다는 의미일까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는 말은 맞는 걸까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치료가 잘 안 되고 재발도 잦다는 것도 사실일까요? 원형 탈모증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과 치료법, 또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원더걸스의 가져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형 탈모는 머리카락이 동그란 모양으로 한 군데만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심하면 여러 군데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모발 전체나 눈썹 또 채모도 빠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럴까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재발률도 높은 것으로 지적이 되는 원형 탈모.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형 탈모는요, 이름대로 동그란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동그랗게 빠진다, 원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작은 원 하나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꼭 처음에는 동그란 탈모반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기도 하고 네. 이미 생긴 게 서로 이어지면서 불규칙한 모양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원형의 부분 탈모부터 전신 탈모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원형의 동그란 모양의 탈모가 한두 개 생기는 것이지만 네.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긴다든지 혹은 머리 전체가 빠지는 전두 탈모, 그리고 몸의 채모까지 빠져나가는 전신 탈모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같은 원형 탈모라고 할지라도 네. 그 정도와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원형 탈모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모양이 생겼다가 회복되고 나면 저절로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조금은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는 면역체계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고 네. 스트레스는 이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는 말씀처럼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재발이 반복되거나 혹은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기다리면 낫는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많이 꼽는데 그게 아니라 면역 체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탈모는 면역 체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요. 우리 몸의 원래 면역 세포는 원래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네.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네. 이 원형 탈모에서는 이러한 면역 세포가 자기 자신의 모낭을 잘못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결과로 모발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며 따라서 원형 탈모는 단순한 탈모라기보다는 네. 면역 반응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원형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 원형 탈모 자체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네. 비슷한 기전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질환이나 몸이 하얗게 되는 백반증 같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환자에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은 원형 탈모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으실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시기보다는 또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형 탈모도 상태에 따라서 중증도로 구분되나요?
네, 그 원형 탈모도 상태에 따라서 중증도를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탈모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작게 한두 군데만 있는 경우에는 경한 상태라고 보고, 두피 전체에서 25에서 50% 정도 빠지면 저희 일반적으로 중등도, 중간 정도, 50% 이상 빠지는 경우에는 현재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 원형 탈모가 되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뭐 눈썹도 빠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증 원형 탈모 환자분들은 눈썹이나 뭐 속눈썹, 턱수염 등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 빠져있지 않더라도, 즉 그 굉장히 중증 원형 탈모 환자가 아닐지라도 다른 부위에 있는 털이 같이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형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겠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질환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대인관계에서 위축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직업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이나 어떤 우울감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원형 탈모를 경험한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발입니다. 재발률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원형 탈모는 안타깝게도 재발이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한번 좋아졌다가도 뭐 몇 달이나 몇 년 뒤에 다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반복해서 재발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딱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앞서 원형 탈모는 면역 질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기억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재발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그 최근 연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부에 남아있는 면역 기억 세포가 재발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한번 염증이 생겼던 부위에 남아있다가 다시 자극을 받으면 혹은 다른 이유가 발생할 경우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같은 부위에 탈모가 재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면역이 기억해서 계속 생긴다라고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면역의 어떤 기억과 전체적인 면역 균형이 함께 작용해서 원형 탈모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위에 서로 생기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원형 탈모는 그래서 완치라기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말도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이러한 재발 때문에 두피를 잘 관찰하고 초기에 어떤 탈모의 변화가 보이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참 원형 탈모에 대한 치료는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비교적 가벼운 상태의 원형 탈모와 중증의 원형 탈모는 처방되는 치료제도 다릅니까? 네, 그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어떤 바르는 약처럼 국소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탈모 범위가 넓거나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먹는 면역 조절제나 어떤 신약 같은 치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벼운 원형 탈모는 뭐 스테로이드제 주사나 바르는 약과 같은 이제 국소 치료로도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치료를 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가벼운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도포 혹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경우가 많고요. 이는 다행히 원형 탈모는 모낭이 완전히 사라지는 질환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기능이 억제되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가라앉으면 다시 모발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요, 또 성장기 청소년들의 원형 탈모 치료에서는 이 스테로이드제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장판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 부모님들과 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원형 탈모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에 국소적으로 주사하거나 혹은 바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신으로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어서
이 약만으로는 성장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네. 또는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탈모 범위가 매우 넓어서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그 역시 전문의가 필요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때는 이 스트레스가 좀 해결이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할까요? 네, 일부에서는 그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가 완화되면서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탈모의 근본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해서 혹은 좋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범위에는 원형 탈모 부분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네.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든지 혹은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우에는 네. 적절한 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중증일 텐데요. 중증의 원형 탈모에 쓰이는 약제는 뭔가요? 네. 그 중증 원형 탈모 환자의 경우에는 국소적인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전신적인 면역 조절제 복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복용을 하거나 혹은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전신적인 면역 조절제를 복용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먹는 약이네요.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면 면역 억제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중증의 경우에는 혹은 증상이 빨리 진행할 경우에는 먹는 약 치료가 포함될 수가 있고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역을 조절하는 약 혹은 면역을 억제하는 약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 원형 탈모가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네. 이 면역 반응을 적절히 낮춰주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 면역을 완전히 억제한다라기보다는 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을 조절한다라는 개념에 가까울 것 같고 네. 이것은 환자분의 그 탈모 상태나 범위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사용에 있어서 부작용의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치료가 그렇듯이 네. 중증 원형 탈모에 사용하는 약제도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먹는 스테로이드나 어떤 면역 조절 약제의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혈당이 오른다든지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든지 같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치료는 무조건 오래 쓰는 것보다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치료 중에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필요에 따라서 전문의의 관리하에 사용하면 이 효과와 안정성을 균형 있게 맞추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증 원형 탈모에 사용되는 신약들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중증 원형 탈모를 위한 신약 치료제들이 실제로 개발되어서 네. 사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잭 억제제라는 계열의 약들이 있는데요. 이 약들은 원형 탈모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모발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바리스티닙 그리고 리틀레스티닙 등이 국내에서 승인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네. 모두 먹는 약 형태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증 원형 탈모 치료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러한 신약들이 나오면서 네. 치료의 옵션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에 쓰이는 그 약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약들은 원래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다른 면역 질환에서 먼저 사용되던 약들이고요. 네. 이 질환들도 공통적으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면역 신호를 조절하는 약제들이 원형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던 이런 면역 조절 약제들이 연구를 통해서 원형 탈모 치료에도 적용되고 네. 지금은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게 된 거고요. 네. 즉 서로 다른 질환들이지만 면역 이상이라는 공통된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네. 비슷한 계열 혹은 같은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약은 청소년들에게도 처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약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올루미언트라는 이름의 그 바리스티닙 성분의 약제는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승인된 약제입니다. 반면에 리트플로라는 이름의 리틀레스티닙 성분의 약은 네. 비교적 최근에 승인된 약제로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약제들이 네. 현재 임상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어린 연령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사용 가능한 연령대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 적용은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원형 탈모에서는 보험 적용이 신약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테로이드 치료나 면역 조절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네. 말씀드린 잭 억제제들은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따라서 환자분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치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임상 연구와 치료 경험이 계속 쌓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계속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원형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완전히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생활습관 교정이 좀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두피에 자극을 주는 어떤 과도한 시술이나 네.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원형 탈모가 시작되는 그런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형 탈모가 시작되는 초기 신호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형 탈모가 처음 시작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랗게 원형의 탈모반이 발생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머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수수 빠진다. 그다음에 베개에 머리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게 한 군데에 멈추면 너무 다행이지만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생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병원에 찾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형 탈모도 초기 치료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면역 반응이 있어서 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을 돌리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원형 탈모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원형 탈모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혹은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탈모가 아니고 면역 질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볍게 보시거나 어떤 개인의 문제를 보는 시선들이 남아 있어서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금방 낫겠지라고 단정하시기보다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시는 그 인식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환자분들께서도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의들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원형 탈모가 혹시 머리 감는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과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머리 감는 습관 자체는 원형 탈모의 악화를 막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지루 피부염이나 다른 종류의 피부에 두피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머리를 매일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형 탈모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머리를 더 자주 감아야 된다든지 아니 평소보다 덜 감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 원형 탈모가 면역 질환이라는 걸 알고 또 빠른 치료와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형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가인
조건에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를 얘기할 때 우리 몸의 기둥으로 표현합니다. 몸을 지탱해 준다는 의미일 텐데요. 위로는 머리를 받쳐주고 아래 골반과 연결되는 척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흔히 디스크로 얘기되는 추간판에 생기는 변화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뼈가 모두 몇 개죠? 경추를 비롯해서 척추뼈가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나요? 예. 먼저 경추가 7개, 흉추 12개, 요추가 5개, 네. 그다음에 천추, 그다음에 꼬리뼈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26개. 예. 그중에서 특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그 요추의 5개 뼈 그리고 천추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뭐 추간판 탈출증 또는 요추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요통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는 근육통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뭐 허리 뻐근하고 뭐 근육통이 있다 좀 낫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요통이 있으면서 근육통이 있다가 나중에는 그 근육통 때문에 그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척추를 단단히 못 잡아주면서 그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자주 그렇게 요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그럴 경우에는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강화 운동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요통이 잦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요통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지속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우리 그 허리에 있는 그 요추 뼈 사이에 관절 역할하는 추간판이 있는데요. 그 추간판이 우리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완충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평소에 뭐 단단하게 근육이 주위에서 잡아주면 전혀 문제가 없이 잘 기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잡아주지 못하면 흔들리면서 조금씩 찢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찢어진 틈으로 안에 있던 이제 말랑말랑한 그 수액이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탈출하게 되고 그 탈출한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나중에 그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서 그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운동신경 그다음에 감각신경이 마비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엑스레이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엑스레이로는 이러한 추간판은 뼈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은 이렇게 탈출하게 되면 그 탈출하고 난 이후에는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일반 엑스레이에서 그 요추하고 요추 사이에 간격이 좁아졌다 그러면 여기에는 탈출증이 있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태가 심할수록 증상도 힘들어질 텐데요. 진료실에서 다리를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뭘 확인하는 건가요? 평소에 다리를 이렇게 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간판이 이렇게 탈출돼서 뒤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그 증상이 없지만 다리를 들게 되면 그 신경이 이렇게 탄탄하게 당겨져서 그 탈출된 그 디스크 부분에 딱 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 방사통도 생기고 더 이상 뭐 다리를 중간쯤 올려서 더 이상은 통증 때문에 못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리를 어느 부분 이상 들어올리지 못하고 허리에 통증이 가고 그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할수록 보통 80 내지 9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네. 좀 심하면 45도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20, 30도도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인은 다양한가요? 예, 원인은 다양한데요. 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세를 바른 자세 안 하고 그럼 바른 자세 안 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기대고 있으면 근육을 안 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대인들은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또 뭐 스마트폰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운동은 안 하게 되고 오랫동안 앉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약하고 척추 디스크에 가는 압력은 높아져서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근육이 약해져서 척추 주위를 단단하게 못 잡아주고 그러면은 조금씩 흔들리면서 찢어져서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디스크로도 불리는 추간판이 하는 일이 완충 작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우리 추간판이 있으면 추간판 바깥쪽은 우리 타이어 바깥쪽처럼 섬유륜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안은 우리가 말랑말랑한 공처럼 돼 있어서 그 안에는 마치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층과 같이 그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충격을 디스크가 이렇게 완충해서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전을 한다든지 앞뒤로 숙일 때 관절 역할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추간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되면 그러한 완충 작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은 무거운 물건 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안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이렇게 찢어진 틈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분이 무심결에 무거운 물건을 들면 갑자기 증상이 확 악화되고 그렇게 됩니다. 통증도 더 심해지고요. 그러면 다른 질환들과 비교할 때 허리 통증의 양상이 좀 다른가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근육통이 있다고 하면 그냥 허리만 뻐근하고 이럴 텐데요. 그것이 추간판 탈출증까지 진행되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지 그러면 그 앉아 있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통증이 심해집니다. 우리가 운전한다고 하면 처음에 앉아 있을 때 괜찮은데 30분 있을 때는 좀 아프다가 1시간쯤 되면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든지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또는 드는 무게에 비례해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거는 이미 근육통 단계를 지나서 추간판 탈출증이 시작돼서 추간판에 이미 찢어지고 염증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럴 경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랜 시간 앉아있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서 있으면 좀 나아지겠네요? 예, 서 있으면 조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허리에 압력이 적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게 낫고 만약에 앉아 있는데 허리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바로 자세를 바꾸셔가지고요. 일어서시고 그냥 일어선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면서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요실 운동을 할 때요. 관략근 그다음에 배에 힘을 주잖아요. 그 배에 힘을 주면 우리는 복강이 있어서 마치 복강이 풍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에 힘을 주면 풍선이 아래 위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척추의 압력도 줄어듭니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네. 그럼 증상이 좀 심해진다고 하는 건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심해진다는 거는 근육도 잡아주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고 네. 그 추간판 탈출된 것도 더 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디스크가 터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예, 우리가 그 디스크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살짝 나올 때는 돌출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커지면 더 탈출이 되다가 그 탈출된 마지막에 그 섬유륜 우리가 타이어의 마지막 껍질 부분이 찢어지면 그러면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완전히 이게 디스크가 우리가 파열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뭐 돌출 그 다음에 이런 더 마지막까지 진행되면 이제 완전히 파열까지 됩니다. 탈출 중간 단계 탈출이고요. 예. 디스크가 터졌을 때라고 한다면 통증도 상당하겠네요. 예.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파열돼서 터진 경우에는 안에 있는 디스크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염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 그쪽에다가 염증을 이제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터져 나온 경우에는 염증이 심해지면서 한 6개월쯤 되면 그 터져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굉장히 심하고 그 당시에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뭐 운동이나 감각신경에 일부 이상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나빠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재활하고 운동하면 수술 없이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뭐 재활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치료도 궁금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에서 수술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95% 정도는 우리가 재활, 그다음에 운동 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로 다 나을 수 있고요. 약 5% 정도만 진짜 심한 경우에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 탈출이 계속 진행돼서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이 마비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심해져서 대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이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상이 심하더라도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하면 호전되고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에 마비가 진행되고 대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면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할 때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통증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낮추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쪽에 시술을 해서 염증을 낮춘 상태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되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수술적인 방법들, 흔히 말하는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급성인 경우에는 디스크가 탈출되고 또는 파열돼서 염증이 심한 부위에 우리가 가는 주사를 가지고서 그쪽에 국소마취제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제를 소량을 주사를 해서 그 염증을 낮춘 그런 다음에 그 통증이 낮은 상태에서 그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근육 강화 훈련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물리 치료를 통해서 견인을 해서 디스크 탈출되는 거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리 치료 기구를 통해서 뭐 찜질을 한다든지 뭐 저주파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하는 물리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 치료라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인 건가요? 예, 그 국소마취제가 들어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통증을 좀 낮춰주고 지금 그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염증이 굉장히 심하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낮춰줘야만 치료 효과가 좋아서 그 염증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 있는 것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시술적 치료에서 교수님이 개발한 비수술적인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건가요? 제가 개발한 건 한 1mm짜리 관을 가지고서 그 맨 끝에 그 플라즈마 발생기를 있어서 플라즈마는 우리 그 번개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한 4,000도 정도 번개가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크 탈출된 곳에 1mm짜리 관을 놓고 아주 작은 번개를 조금씩 치면 탈출된 디스크가 이제 가스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디스크 탈출이 너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수술을 하게 되면 째고 들어가야 돼서 정상적인 근육 같은 것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손상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바늘에 1mm짜리 관만 넣고 국소마취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 손상 없이 그 빠르게 그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치료들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인데요. 언제든 또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은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치료하는 거는 염증 생긴 걸 염증을 낮추고 그다음에 디스크 탈출된 거를 일부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건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좌식 생활 그다음에 컴퓨터 이러면서 운동은 안 하고 자세는 나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근육이 튼튼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 그리고 문제가 됐던 그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 재발을 막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바른 자세와 근육 강화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세나 운동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그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바른 자세를 하면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이제 항상 일을 해서 튼튼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관략근, 요실금 예방 운동 같은 그러한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플랭크 운동이나 브릿지 운동 같은 것이 허리에 코어에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좋아져서 요실금 운동, 케겔 운동 같은 거를 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통증이 좀 나아지시면 그러면 이런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그 플랭크 운동이나 브릿지 운동을 해서 그 점진적으로 그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것이 그 척추 디스크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가장 좋은 운동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얘기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의 바운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